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초 파면 직후 삼성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호 준비 문제로 일단 오늘은 관저에서 머물 계획입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일부 친박 집회 참가자들이 현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계도 일제히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앞으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오는 5월 9일이 가장 유력한 선거일로 꼽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곧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21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재가 꼽은 결정적인 파면 사유 역시 최순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줄곧 단순 지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자다, 또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놓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청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에 거처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호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겠다고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전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혼자서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친박계 정치인인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오늘은 당초 예상과 달리 청와대를 떠나진 않았는데 내일은 그럼 그 삼성동 사저로 떠나게 됩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은 청와대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을 뿐이지 언제 청와대를 나가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 말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삼성동 사저는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내일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말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삼성동 이외의 임시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언제 거처를 옮길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검찰 그리고 특검 수사 중인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요.
심지어는 그 언론 인터뷰에서 기획된 음모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어떤 입장을 낼까, 과연 승복을 할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은 아무 입장도 내질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은 어떤 입장이나 메시지도 낼 계획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파면이 결정된 직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었던 박 전 대통령 측이 5시간 만에 처음으로 낸 반응이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확정된 직후에 한광욱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고 여기서 후속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 오후 2시쯤에는 박 전 대통령도 함께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곧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입장이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 입장도 내질 않고 청와대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이유, 이게 그러니까 주말을 넘길 경우에는 파면 이후에 한 2, 3일 이상을 청와대에 계속 머무르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부 친박 정치인이나 대리인단 일부 가운데서는 이 헌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복 가능성까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에 불복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나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모든 의혹과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침묵하는 것 자체로도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읽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도 자신을 지지하는 이 친박 세력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 별다른 해명 없이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른 소식이 나오면 다시 곧바로 청와대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네,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이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가 비밀 문건을 유출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운영에 관여한 것은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처음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의 잘못과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최 씨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건 연좌제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숨기면서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운 사실을 결정적 파면 사유로 지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국정 개입을 허용했고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해 사익을 취하도록 했으며 최 씨나 최 씨 지인의 회사 등에 특혜를 제공한 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단순한 지인이자 평범한 주부라고 했던 최순실 씨가 결국 파면의 결정적 사유가 됐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지요. 검찰과 특검 수사도 모두 거부했고 심지어는 이번 사건이 기획됐다 혹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헌재는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거부한 사실도 중대한 국민 신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4일 박 전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면 조사에 불응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1월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혹 제기를 한 언론들을 비난하며 기획설까지 제기했습니다.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 정선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리를 숨기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왜 파면했는가? 지금부터는 헌재 결정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석 달간 헌재를 취재해온 백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네. 오늘 결정문은 89쪽이나 됐죠. 큰 틀에서 보면 최순실 국정 개입을 박 전 대통령이 허용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 이게 중요한 탄핵 사유로 꼽혔죠? 예,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뒤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 인사 자료와 국무회의 자료, 해외 순방 일정 등을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 건넨 점을 헌재는 주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적극 허용했다는 건데요. 헌재는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그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한 여러 가지 권한 이런 것들을 남용했다 이런 부분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고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들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지시하고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아 최 씨와 함께 운영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런 재단 활동들이 결국 WK 등을 세운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운영됐고 롯데 등의 기업 재산권 그리고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아까 헌재 결정문 낭독에 보면 이정미 권한대행이 중대한 이런 부분이 백 기자가 지금 얘기한 게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 위반을 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겠는데 예. 헌법 위반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익을 실현한 의무를 천명한 것이라고 이정미 권한대행 강조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고 국민 신임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초반부터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결론을 알 수 없었지만 이 대목에 반전이 있었는데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대통령 당선 뒤 재임 기간 내내 이뤄졌고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숨기려 한 점도 문제가 크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기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숨겼다. 그리고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다. 영향을 줬다고 이제 본 건데 예. 또 하나 관심이 갔던 게 이제 당연히 세월호 참사 당일에 그 7시간 의혹 아닙니까? 네. 대응을 잘못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탄핵 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관 일부 의견으로는 여기도 넣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의 의견인데요. 예. 원래 재판관 다수 의견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재판관과 이 재판관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의무, 수행 의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충 의견을 냈는데요. 이들은 미래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 위기 때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도 괜찮다. 이런 인식이 남지 않도록 성실직책 의무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안창호 재판관도 이제 소수 의견을 냈는데 보충 의견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세력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에 사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치 이게 진보와 보수의 대결인 양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이 정치적으로 보수 그리고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안 재판관은 정치적 패습, 즉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 탄핵 소추 사유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 그간에 이제 변론 기간도 길었던 건데 여러 증인도 많았고요. 자, 인정이 안 된 쟁점들도 있었죠.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 안 된 쟁점이 있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1급 문체부 간부 6명의 사직서를 받아 3명이 면직된 사실 자체는 헌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인사 조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헌재는 또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정윤회 사건을 막기 위해서 언론사 사장을 해임해 압력을 행사한 증거 그리고 특정한 지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이 안 된 부분도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탄핵소추 사유로 보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겠군요. 예. 네, 지금까지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7분여 대국민 담화 중 절반 정도를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데 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황 대행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민생을 위해 정부와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황 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안보를 강조하고 국무회의도 열어 동명한 선거 관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황 대행은 오늘도 출마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열흘 내에 지정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일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황 대행을 향해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즉각 동결하고 선거 관리에만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JTBC의 지난해 태블릿 PC 보도 이후 5개월 동안 주말마다 광장에는 촛불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박 전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던 시민들, 탄핵이 선고된 오늘도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자, 조금 전에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죠. 현장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맞아 그동안 촛불을 꺼트리지 않았던 시민들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한 집회가 조금 전인 7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토요일 집회 주제가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였는데요. 오늘 시민들은 이제 봄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 기자 뒤로 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 같은데 오늘 평일인데도 탄핵 선고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오늘은 시민들이 얼마나 모인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주최 측은 선고 날짜가 정해진 지난 8일 만약 인용될 경우 이곳 광장에 다시 모여 다 함께 콘서트를 열자고 안내했습니다. 아직까지 집회 주최 측 추산 인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장에는요 퇴근길에 이곳에 들른 인근 직장인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선고 직후에 다시 광장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 나온 시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강보들 기자 얘기대로 지금 촛불 집회 참가한 분들은 회사 근무를 마치고 또는 학교를 끝나고 방과 후에 나온 경우도 있는데 자, 오늘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도 모였었죠? 예, 오전 9시가 지나면서 시민들이 안국역 인근으로 모였습니다. 탄핵 선고 생중계를 함께 보고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평일인데도 선고 발표 순간에는 집회 주최 측 추산 10,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을 때까지는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문이 발표된 뒤에는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도 진행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온 시민까지 2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예, 촛불 집회 지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관해왔던 주최 측도 오늘 선고 직후에 바로 입장을 냈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한마디로 시민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분노했지만 평화롭게 광장을 지킨 시민들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 대개 촛불 집회는 집회가 열리고 행진을 하고 뭐 자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집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약 2시간으로 예정된 오늘 집회는 공연과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 발언으로 채워집니다. 집회 뒤에는 원래 1시간가량의 행진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집회 주최 측은 내일 대규모 행진과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 논의 끝에 오늘 행진은 취소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경호 등을 이유로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최 측은 내일까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경우 내일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해 즉각 퇴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버들 기자가 오늘도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친박단체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 오늘 역시 아침부터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헌재 인근의 친박단체 집회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친박단체와 경찰 오전부터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까? 네, 날이 저물면서 지금은 친박 집회 규모가 상당히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경찰은 남은 참가자들을 상대로 귀가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이곳이 헌재와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여서 헌재로 진출하려는 친박 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간의 상당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한때 실제로 양측 간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 참가자 상당수가 귀가를 했고 이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지금은 사실상 해산한 상황입니다. 예, 김태형 기자가 전에 드린 대로 역시나 그 양측이 탄핵 친박 집회죠. 친박 집회 참가자들하고 경찰이 계속해서 대치하면서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친박 집회 참가자 일부가 헌재로 진출을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워낙 헌재와 가까운 곳인데다 이 참가자 수십 명이 경찰 차벽 위로 올라가고 깃대와 강목으로 위협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졌고 2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추측, 여러 가지 얘기들이 SNS를 타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사망 사고에 대한 경위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숨진 72살 김모 씨와 관련된 사고입니다. 김 씨는 당시 경찰 소음관리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숨졌는데요. 경찰은 친박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 이 버스를 가지고 이 소음관리 차량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이 스피커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특정해서 수배 전단을 뿌린 상황입니다. 예, 친박단체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그 친박단체 집회 참가자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경찰도 다쳤죠.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 측 부상자도 7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 버스 등 기물 파손 피해가 큽니다. 일부 친박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을 밀어내기 위해서 차량 벽면을 뜯어내고 이 차량 창문을 부쉈기 때문인데요. 특히 친박단체 무대 위에선 돌격하라, 전진하라, 그리고 헌재를 박살내자 등의 자극적 발언이 계속되면서 참가자들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과격한 주최 측이 끊임없이 폭력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선량한 참가자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친박단체는 오늘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고요. 헌재를 향한 행진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밤 늦게까지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그 안국역 사거리는 계속해서 밤새 긴장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오늘 결정문과 주문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은 21분이었습니다. 그 21분 내내 국회 소추위와 대통령 대리인단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숨막혔던 21분 정혜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고 시각 오전 11시가 가까워지면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11시 정각 재판관 8인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은 21분이었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발언 내용에 따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희비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나오자 이번엔 대통령 측 이중환 대리인이 눈을 감고 쓰러지듯 의자에 기댔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바 있는 이동읍 대리인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11시 21분이 가까워진 시각, 이 권한대행은 단호한 모습으로 주문을 읽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숨막혔던 21분의 낭독이 끝난 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모두 재판정을 떠났고 국회 측 소추위원들만이 남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자 후임을 임명해 구인 재판관 체제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는 헌정 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8인 체제의 선고는 문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흠결도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이 절차와 관련해 제기한 주장을 낱낱이 반박했습니다. 먼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인 재판부가 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따르면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을 탄핵심판 요건으로 정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명문 규정이 있는데도 시일이 소요되는 9명 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주장은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소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나 국회 의결 당시 자체 조사나 토론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가 개별적인 소추 사유별로 의결한 뒤 소추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 절차상 흠결은 없다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역사적인 결정을 앞둔 오늘 헌법재판소는 아침부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는데요. 보안을 고려해 선고 직전에 최종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었습니다. 강 재판관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은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전 8시쯤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재판관들이 평소 오전 9시쯤 출근한 것을 고려하면 선고 직전 최종 판결을 진행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판결은 재판관 각자가 의견을 개진하면서 표결을 진행하는 재판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미리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수정, 보완해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당초 법조계에선 탄핵 심판 소추 사유가 다양한 만큼 선고일 전 판결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안 유지가 중요한 데다 만에 하나 결과가 알려질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 당일 판결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정당의 입장을 드러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어낸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 결정을 역사적인 심판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소추위원단은 촛불 집회에 참여한 국민이든 친박 집회에 참여한 국민이든 이제는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소속 정당인 바른정당에
개헌에 관한 당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하지만 이는 국회 소추위원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아직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성동 소추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마치 대통령제 제도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대통령 대리인과 최순실 씨의 변호인은 헌재 결정을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또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하냐고 묻자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불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최순실 씨의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 역시 일부 음모에 의한 기획 사건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재판관들의 결정을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 헌재의 심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 결과가 헌재의 사실 인정과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잘못됐다며 불복을 시사했던 일부 강성 친박계 의원들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고 평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온 김문수 전 지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지난 90여일간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오늘 선고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밝힌 소회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죠. 92일간 이어진 탄핵 심판의 결정적 장면을 구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틀 뒤 강일원 재판관의 주심으로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1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채택된 증인들은 여러 차례 출석을 미루면서 대리인단이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한철 헌재소장은 1월 31일 퇴임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월 초엔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요청하며 고영태 씨가 이 사건의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녹음 파일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고영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출석을 준비하겠다며 3월 초로 최종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27일을 최종 변론일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선고기일을 10일 11시로 지정했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며 92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지난 석 달간 재판관들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리를 이끌어왔습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던진 물음의 본질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지난달 열린 16차 변론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 측이 좋은 취지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안 전 수석은 최순실 씨가 재단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보도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재단에 대한 최 씨 개입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이를 감추려 했던 걸 시인한 겁니다. 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순실 씨가 자신의 차에 탄 적이 없다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신문을 했습니다. 최 씨 청와대 출입을 암시하는 이 행정관의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며
위증이 문제될 수 있다. 정확하게 답하라고 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대통령 대리인단을 상대로 7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받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논리적 신문이 탄핵 판단에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년간 이어진 정치 생활을 오늘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야인에서 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까지 올랐지만 비선 정치로 막을 내린 정치인 박근혜의 정치 역정, 이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후 18년간의 긴 은둔 생활 끝에 1997년 신한국당에 입당을 했고 그 이듬해엔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의원입니다. 정치인 박근혜가 인지도를 높인 건 아이러니하게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였습니다. 그 역풍으로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에서 당 대표를 맡아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건져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겁니다. 이 여세를 몰아 2007년 대선에 도전했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당내 경선에서 패했는데 당시 박 대통령의 약점으로 불거진 게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였습니다. 이후 여당 내 야당 당수 역할을 하다 2012년 19대 총선을 다시 한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끌었는데 그 탄력으로 18대 대통령에까지 올랐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9년 만에 청와대 재입성이었지만 집권 직후부터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게이트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돼 다시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볼 때 오랫동안 이어진 박정희 시대의 종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화와 권위주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정치 행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불러 대규모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수출진흥회의를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취임 다음 해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주도의 국가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 같은 신념은 대통령의 권력 아래 기업들을 줄 세우는 관치경제의 폐해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기업인을 불러 각종 부적절한 청탁과 보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건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권위주의적인 방식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따로 일대일로 독대하는 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어떤 저의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쭉 일을 했고, 청와대가 관제 데모를 지원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2개월 안에 치르게 된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시대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는 정확히 4년하고 13일이었습니다. 당선 직후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하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정된 임기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임기 4년을 송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은 약속과는 달랐습니다.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첫 국무위원 인선부터 불통 논란을 빚었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두고 수사 외압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임기 2년차 세월호 참사 대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잃어갑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7시간 만에 사태 파악도 못한 채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경색된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졌으며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위안부 합의는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한반도는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됐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로 드러난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은 치명적입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렇게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권한이 정지된 중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오늘 헌재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진 사임이 아니라 강제 파면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받는 정상적인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퇴임 대통령은 재임 시 월급 70%에 달하는 연금을 받습니다. 또 1, 2급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차량과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받습니다. 평생 무료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되는 순간 이런 혜택은 일체 받지 못합니다. 경호와 경비는 제공되지만 이 역시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에 비해 5년 짧은 최장 10년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리도 사라집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돼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려고 해도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막을 내렸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의 의혹 보도 그리고 검찰과 특별수사, 검찰과 특검의 모든 수사 내용을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인데요. 조기 대선에서 보수 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친박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에 머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첫 파면이란 불명예가 따라붙는 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원도 못 받게 돼 공개 활동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최순실 사태나 헌재 결정에 대해 반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탄핵 불복을 외쳐온 친박 세력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삼겠다고 나설 경우입니다. 정치 활동을 빨리 재개하는 게 수사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를 펴는 친박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요구나 분석에 호응하느냐인데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 중에
친박 성향 인터넷 매체를 불러 인터뷰를 하고 역시 친박 단체에 감사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예상을 깨고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탄핵 이후 국면에서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데 의외로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여권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패막이가 됐던 불소추 특권도 대통령직과 함께 이뤘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일단 김수남 검찰총장이 탄핵 인용 직후에 긴급회의를 열었죠. 네, 김수남 총장은 이 검찰 본연의 임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의연하고도 또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견 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그 방향과 강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온 바 있는데요.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 법과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만큼 앞으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까? 네, 검찰 특수부는 앞서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 자체가 10만 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양인데다가 지난달 평검사 인사가 있어서 수사팀 검사들도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박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도 김평우 변호사 등 이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은 오히려 검찰과 특검 수사가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가 또 관심인데요. 다시 응하지 않으면 이번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검찰 수사 때부터 수사팀 내부에서는 강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이 수사가 제약받는 가장 큰 여건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검찰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잃지 않으면서도 각종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수사 전략을 고민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네, 가장 관심인 게 그동안 거부해왔던 대면 조사 아니겠습니까?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13가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단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은 데다가 또 최순실 씨 등 주요 공범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가능한 한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불소추 특권에 따라 어느 정도 수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고인으로 조사받겠다 이런 뜻을 굽히지 않았었죠. 하지만 자연인이 된 지금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특검 수사에 대해 내놓은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녹음과 녹화가 없는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소추를 전제로 한 피의자 조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검도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합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일정 유출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 대면 조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잃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불소추 특권이 소멸되고 특검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소환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2기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마친 검찰은 다음 주부터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오늘 하루 정치권도 긴박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헌재 결과를 특히 주시했던 곳이 정치권이었는데요. 오늘 국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각 당 지도부들은 오늘 오전에는 대부분 함께 모여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헌재가 오전에 예상보다 빠르게 이 결정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즉각 각 당들은 기자회견과 입장문 등을 통해서 각 당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후에는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국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네, 탄핵 인용은 당별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과 정의당, 야4당은 오늘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 승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 헌재 결정을 수용하면서 이제는 함께 나가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도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모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는 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일부에선 탄핵 반대 주장도 있었는데요. 오늘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닌데요. 오늘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은 뒤에 곧바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한 뒤에 이 헌재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네, 정치권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오늘 일제히 성명을 냈죠? 그렇습니다. 이 종교계도 국민 통합과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이 탄핵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오늘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국민 주권 시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화합해서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건설에 노력해야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나아갈 길에 대해선 저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팽목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시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희망의 시작이 여기 팽목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촛불과 태극기,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을 열거하며 갈등을 끝내자고 호소한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원인인 기득권 체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사는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탄핵 결정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전진해야 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승복 입장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승복을 말씀해 주시고 한편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이인재 전 의원은 비통하고 참담하다면서도 애국적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재 상태가 됐습니다. 헌법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게 돼 있는데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선 체제로 접어든 것이죠. 일단 선거일은 5월 9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럼 먼저 최수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대선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거리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빠르면 50일 뒤인 4월 29일, 늦어도 대통령 권리 60일 이내인 5월 9일까지는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5월 초에 징검다리 휴일이 몰려있는 데다 대선 후보 검증에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5월 9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대선까지는 2달이 채 안 남은 셈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거법상 3월 20일까지 대선일을 확정해 발표해야 합니다. 황 대행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선거일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정치권도 바빠졌습니다. 서복형 기자와 좀 더 짚어보죠. 서 기자, 예. 가장 큰 변수였던 대선 시기는 정리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5월 대선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12월 대선이냐가 대선을 준비하는 각 당과 대선 주자들에게는 가장 큰 변수였는데요.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이 변수가 해소됐습니다. 네, 현재로선 5월 9일이 대선일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예, 그렇죠. 5월 9일을 가정한다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죠? 네, 일단 법상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은 22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5월 9일에 대선을 한다면 4월 16일까지는 중앙선관위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바로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각 당에서는 경선 등을 통해서 당의 대선 후보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5월 9일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일정 역시 더 당겨지게 됩니다. 네, 4월 16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된다면 한 달 조금 더 남은 건데요. 그렇죠. 당별로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속한 주자들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나왔습니다. 4차례 지역별 순회투표가 있는데요. 네. 오는 27일 호남을 시작으로 29일 충청, 31일은 영남, 다음 달 3일 수도권과 강원 등을 묶어서 투표를 하면요. 3일에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으면, 그러니까 1위 주자가 과반이 되지 않으면 4일부터 닷새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서 8일에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네, 지금 1차 선거인단 모집까지는 완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1차 선거인단을 모집했는데요. 네. 모두 163만여 명입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 기한은 12일부터,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진행되고요. 네. 이 선거인단 수가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천정배 전 대표 이렇게 3명이 대선 주자인데요. 네.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오늘 경선 원칙을 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13일과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25일부터 경선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범여권은 경선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까? 네, 일단 자유한국당은 아직 경선 일정 그리고 이 경선 규칙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른정당은 이미 경선 규칙을 마련했고요. 오는 28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까지는 출마 여부를 정확히 밝히질 않았는데 예. 언제쯤 입장을 낼까요? 일단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요. 5월 9일 대선을 가정하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네. 대선 출마 여부를 늦어도 9일까지는 다음 달 9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복형 기자였습니다. 네,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서령 기자, 좀 정상적이었다면 오늘 헌재 선고, 그러니까 파면 선고가 나온 직후에 청와대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파면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 청와대를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이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 탄핵 결정 이후 청와대 참모진들은 취재진들과의 연락을 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광욱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대부분은 이 퇴근을 하지 않고 비서동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왜 머물고 있는 건지 이런 입장에 대해서라도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관저에
혼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원래는 삼성동 사저로 갔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즉시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동 사저가 경호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다고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해왔습니다. 예. 자, 삼성동 사저 이 경호 문제는 이게 경호 문제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경호 문제가 바로 오늘 해결이 되는 건 아니어서 이게 언제 나가겠다는 것도 좀 불투명한 상태인데 청와대 쪽에서는 그럼 오늘이 아니면 언제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청와대를 떠나지 않겠다고만 밝혔지 내일 떠나겠다 혹은 언제까지 떠나겠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 말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이 삼성동 사저는 4년 정도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일러를 수리해야 한다든지 또는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이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보일러나 도배 얘기는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럼 청와대를 떠나는 게 한참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주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탄핵과 관련해서 언제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 대통령 신분이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현재 이 자연인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승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해서도 헌재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은 어떤 입장이나 메시지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직후에 이 한광욱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고요. 후속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도 이 한광욱 비서실장과 참모진들이 모여서 메시지 내용 또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형식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이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에 계속해서 언론의 의혹 보도 또 그 수사 내용을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에 뭐 기획됐다든지 조작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입장을 낼까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아무런 입장을 내질 않았고 또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 이유도 뭐 보일러다, 도배가 안 됐다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부 친박 의원들이나 대리인단 가운데서도 이 헌재의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복 가능성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복이라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모든 의혹이나 또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해왔던 만큼 이 헌재 결정에 침묵을 하고 또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즉 지지 세력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일단 내일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낼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삼성동 사저로 옮겨갈지는 사저 환경, 보일러가 고장났다, 도배가 안 됐다 이런 환경을 들어서 계속해서 거처를 옮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건데요. 삼성동 사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 자,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지금 옮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저 상황은 어떻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거주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 돼서 배관이나 보일러 시설 등이 고장나 있는 상태란 겁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정비 시점이 더 오래 걸린다는 관측이 현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견된 게 지난 12월이었는데 12월 초였죠.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곳 삼성동 사저는 방치를 해둔 상태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에도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엔 청와대 경호팀이 총무비서관실 관계자와 함께 이곳 사저를 둘러봤는데요. 그 직후 청와대에선 오늘 박 대통령이 이곳 사저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은 차량에 싣고 온 짐을 꺼내서 사저로 옮기기도 했는데요. 무슨 짐이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를 묻는 저희 취재진의 질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 왔다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가 남아서 사저에서 보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후죠. 탄핵 선고 나온 뒤에 그 이삿짐이 이렇게 전해지는 상황은 영상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동 사저 쪽에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일단 언제 옮길지 그리고 왜 이게 지체되고 있는지는 좀 더 분석을 해서 취재를 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사저에서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자, 이제 8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가 1시간 정도 지났죠?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집회는 7시쯤 시작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없는 진짜 봄을 외쳤던 시민들은 이제 정말 봄이 왔다며 헌재의 판결을 반기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7시 반 기준으로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그러니까 오늘 그 탄핵 선고를 보고 가장 감회가 남달랐을 사람들이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일 텐데 자, 세월호 유가족이 오늘 그 촛불 집회 무대에 올랐죠.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예, 아들 동수군을 세월호 참사로 잃은 아버지 정성욱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헌재의 탄핵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특검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지 못한 데다 헌재도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걸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성욱 씨는 이제 기대할 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라면서 인양과 세월호 선체 조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워낙에 촛불 집회가 처음부터 계속돼 왔지만 막판에 일부 친박 집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이런 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월호 진상규명 이외에 탄핵 이후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소망 이런 목소리도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예, 오늘 오전 헌재 인근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함께 지켜본 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시민이 승리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 오늘 집회 이후에 행진은 취소됐다 이렇게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내일도 집회가 열리죠? 예, 일단 오늘은 9시쯤 모든 공연과 발언이 마무리됩니다. 내일은 집회가 열립니다. 20차 촛불 집회인데요. 본행 의사는 4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행진은 6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을지로와 종로 등 도심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청와대로도 행진을 하는데요.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항의하는 뜻을 담아 행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자,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집회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자, 부산에 지금 나가 있는데 배승주 기자가 그곳 집회 분위기를 먼저 좀 전해주시죠. 제가 오늘 부를 노래는요. 네, 30분 전쯤인 오후 7시 반부터 이곳 부산 서변 철모의 거리에선 촛불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 2,000명이 모인 가운데 오늘 집회 분위기는 다른 때보다 한층 밝아 보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언대에 오른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쌓인 적폐 청산과 특검이 다 하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집회 주최 측은 탄핵 인용을 기념하는 백설기 2,000인분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잠시 뒤 본 집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면 일대를 행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부산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탄핵 선고 이후에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부산 이외에 대구라든가 광주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죠. 어디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먼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선 1시간 전인 오후 7시부터 탄핵기념 만민 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었던 대구였던 만큼 이제는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라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시청과 전북, 전주, 관통로 사거리, 충북, 청주, 성안길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함께 탄핵인용 기념 무료 이벤트도 펼쳐졌는데요. 대전의 한 고깃집에선 오늘 하루 모든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고 대구의 한 극장에선 영화 무료 상영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는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친박단체 그리고 경찰이 충돌하면서 이제 사상자까지 발생을 했는데 지역의 정당 당사 그리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 여기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경비가 강화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헌재가 있는 서울에는 가포 비상을, 나머지 각 지역에는 의로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사무실과 바른정당,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 등 일부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보호 요청이 들어와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또 방화 협박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남 양산 자택과 김해 봉화 마을에도 경찰 경비 인력이 강화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탄핵 심판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부터 각 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는 총기의 출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서면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 결정문의 주요 내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왜 자격이 박탈돼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설명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A4 용지 18쪽 분량의 결정문 요지를 21분 만에 낭독하고 결론인 주문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피청구인의 관여 정도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선 먼저 참혹하기 그지없고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하기엔 개념이 추상적이라 탄핵 심판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정적 요인은 최순실 씨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최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밀 문서를 유출하거나 이를 방조해 최 씨가 국정에 관여하도록 하고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은 점 등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위헌 위법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담화 이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태도 등 일련의 언행을 볼 때 위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결론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21분 동안 짧게 파면 사유를 밝혔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죠. 헌재의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재의 결정사항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정미 재판관은 오늘 전원일치로 파면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여러 번 평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물론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결정문의 어떤 요지를 낭독하는 내용으로 봐서 예.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선 결정의 어떤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사실 인정 여부를 밝혔고 그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이 과연 그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정과 그 법적 평가,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건 순전히 그 법리적 그런 판단과 어떤 증거조사에 의한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쉽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는
전원일치라는 게 나오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혹시라도 워낙에 지금 뭐 분열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판에 탄핵 집회, 친박단체 집회라든지 오늘도 뭐 격렬하게 충돌을 했는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늘 8대 0으로 이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결정문을 아까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사실 인정을 통해서 탄핵 사유의 전부를 판단을 했고 예. 또 그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들이 재판관들이 의도적으로 국론 분열을 우려해서 아니면 정치적 통합을 고려해서 만장일치를 유도하려고 했던 의도적으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예. 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져서 중대한 법 위반, 헌법 위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서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지 네. 또 정치적인 의도나 뭐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있을 고려는 수가 전혀 없다.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 파면 근거로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그런 재임 기간에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했던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결정문에 이제 낭독하시면서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예. 그 대통령의 탄핵 사유 그 자체가 이제 뭐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후에 예.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의 일련의 어떤 언행들 예.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그 어떤 의혹의 제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어떤 언론이나 뭐 국회로 하여금 어떤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예. 한 점이 있었고요. 또 본인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대통령이 과연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마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없다라는데 어떤 의견을 같이 했던 것 같고요. 예. 그게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뒤로 갈수록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네. 특히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일부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면서 뭐 기획됐다, 조작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 수사는 응할 수 없다 네.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여론전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탄핵 심판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대통령은 어쩌면 헌법을 수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고요. 예. 그리고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데 본인의 어떤 위법 행위를 오히려 숨기고 그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걸 숨기고 은폐하고 또 언론이나 어떤 국회의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 의혹을 캐지 않도록 방해하고 이런 부분들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예. 한 것입니다. 마땅한 근거 없이 부인하고 네. 조작됐다고 얘기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친 거로 보이는데 네. 좀 여러 가지 그 탄핵 사유 크게 보면 5가지 이제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가지째를 하고 퇴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5번째가 이제 뇌물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왜 언급이 안 됐을까요? 실제 그 원래 5가지 유형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실제 이번에 판단한 것은 예. 4가지 유형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실 예. 그것은 지난 2월 1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그 탄핵 소추 사유 유형을 4가지로 다시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국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됐던 뇌물수수와 형사법 위반 범죄는 제일 앞부분 즉 사인의 어떤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지 여부 예. 그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군요. 다만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보면 예. 대통령이 헌법,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뭐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부정부패방지법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배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예.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을 위배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통령이 어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앞으로 이제 검찰의 공으로 넘겨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증거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게 곤란하다 뭐 얘기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강일원 재판관이 누차 얘기했지만 예. 이것은 헌법 수호 절차인 탄핵 심판이고 형사 재판이 아니다. 예.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과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서 탄핵 심판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모든 국민이 네. 그 이정미 재판관 낭독하는 걸 봤을 텐데 하나씩 읽어내려가는데 세월호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었죠. 그 부분이 일단은 그 탄핵 사유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뭐 그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이 부분에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을 예. 미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대통령의 생명권,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 자체는 로부터 곧바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구조 현장에 가서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예.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의 행위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생명권 보호 의무가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 그 대통령이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것은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김희수, 이진성 두 분의 재판관이 그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이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가 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미래에 앞으로 재난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것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성실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형사법 위반 부분은 앞으로 검찰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탄핵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 그리고 대응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검찰에서 다시 보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모든 재판관이 인정을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로 판단을 할지는 판단하는 것은 이제 유보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친박 집회 상황 다시 볼 텐데요.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해가 완전히 졌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친박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은 귀가했고 지금은 사실상 해산한 상황입니다. 오후 들어서 그리고 날이 저물면서 집회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남아서 경찰과 여전히 대치 중이고 언제든 헌법재판소로 행진할 방침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사실상 해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친박단체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격렬하게 몸싸움이 있었죠. 네, 오늘 이곳 안국역 사거리에서 가장 긴박했던 순간입니다. 헌재 선고 직후 일부 참가자들이 갑자기 헌재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이 워낙 헌재와 가까운 데다 참가자 수십 명이 경찰 차벽 위로 올라가고 깃대와 강목 등으로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2명이 나왔고 2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네, 경찰이 이 사망 사고에 대한 용의자를 붙잡은 건가요? 네, 72살 김모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입니다. 김 씨는 경찰 소음관리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친박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 소음관리 차량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스피커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특정해서 수배 전단을 뿌렸습니다. 현재는 용의자를 체포했고 종로서로 연행해서 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박사모 회장을 수배했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 사실입니까? 네, 일단 정광용 회장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 회장은 박사모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찰이 자신을 연행하려고 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몸을 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경찰에 확인해 보니 공식적으로 수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 회장 발언의 배경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헌재 앞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보수의 심장,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바로 대구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대구는 탄핵 인용에 대한 환호와 탄식이 뒤섞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TV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재 주문이 흘러나오자 한쪽에선 환호가, 다른 한쪽에선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대통령인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파면한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되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그동안 17번의 촛불 집회에 21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조사 때마다 탄핵 찬성 응답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수치와 달리 수면 아래에서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37대의 버스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서울 헌재로 출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기를 겪을 때마다 찾아왔었던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온 나라가 탄핵 인용으로 떠들썩한데 대구 민심 밑바닥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온정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1년 남은데 탄핵되니까 마음이 찹찹하니.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대구로 내려올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갈라진 대구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고 치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종교계도 일제히 논평을 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모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오늘 선고를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건설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도 우리 같은 국민이고 촛불을 들고 나온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이 결과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법치주의 국가에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 모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의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께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은 보수와 진보, 양진영이 화합하여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화쟁의 시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원불교 한은숙 교정원장은 화합과 평화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과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오늘 헌재 근처에서 많은 시민들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그중에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헌재가 밝히자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은 났지만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호면 안 됩니까? 왜 죽었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는데.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 광장에 모인 가족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낙담을 했죠. 제 마음은 꽉 차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 우리 소중한 생명이 탄핵 안에 빠졌나. 박근혜 없는 3월을 외치며 매주 촛불 집회에 참가해왔지만 봄을 오롯이 즐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축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같은 마음으로 축제의 마음을 못 낸다는 게 외롭다는 마음도 좀 들기는 했었어요.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세월호 7시간 등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말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초심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고요. 부모이기에 쓰러질 수 없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도 오늘 금융시장은 차분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주가와 원화 가치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문제는 국정 공백이 꽤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주요 경제부처들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장과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체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잘 할 거고 경제 분야는 경제팀들이 시장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겠다. 이날 헌재의 결정 이후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당시와 비교해도 주가와 원화 가치 모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이 회복세를 타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덕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일자리 사정도 갈수록 악화하는 등 내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길도 험난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4월 위기설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고 정치적 혼란도 빠르게 수습해 우리 경제에 들이운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오늘 탄핵 결정에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헌재가 밝히긴 했지만 정경유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기 때문이죠. 검찰 수사도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재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나란히 논평을 내고 혼란이 수습된 만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시급한 경제 현안이 국가 관심사에서 계속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겁니다. 기업들 사이에선 정경유착 공모자로 부각되며 깊어진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는 일과 야당이 각종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는 상황 역시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사안은 검찰 수사입니다. 헌재가 뇌물 혐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이 기업 재산권과 경영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기업들은 마냥 안도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삼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사가 연루 의혹이 있는 다른 대기업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나라박 표정도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식에 미국은 한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차기 정권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탄핵을 선택한 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생산적 관계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포함해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동맹국이자 친구로서의 관계를 부각시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이웃 국가로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양국 관계에 큰 공헌을 했다면서도 임기 중 사드 배치를 결정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한미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정권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新政権との間においてもさまざまな分野においてこの協力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탄핵 심판 선고를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하고 호해 발행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안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선 결과에 따른 한일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는 탄핵 선고 직전에 조기 배치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탄핵 이후 전개될 사드 전국을 바라보는 미중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사드와 탄핵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탄핵 인용 직후 한미동맹은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포함해 동맹국의 책임을 계속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차기 정부의 사드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사드와 관련해 한국 새 정부의 정책을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틸러스 국무장관의 다음 주 방안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이 사드의 조기 배치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을 거란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停止有关的部署进程，切实为两国关系重回健康发展的轨道扫清障碍。 중국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시진핑 2기 출범의 분수령이 될 19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이를 위해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한반도의 무력 충돌을 막아야 합니다. 사드 배치 직후 중국이 보인 저강도 대응의 이유입니다. 중국은 한국 차기 정부와 특사 외교를 준비할 전망입니다. 유력 차기 후보 진영들과 물밑 접촉이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면서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 수사를 직접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 특검에서 넘어온 자료를 계속 검토 중인데 이제 좀 더 바빠졌을 것 같은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검찰은 오늘도 계속해서 수사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서 이 10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다음 주 초쯤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 수사팀을 이미 꾸렸죠. 검찰은 검사만 30명이 넘는 아주 큰 수사팀인데 오늘 헌재에서 언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부터 일단 수사해야 될 텐데 뭐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수사팀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SK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특수 1부에서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사건은 첨단범죄 2부에서 또 나머지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형사 8부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특수 1부는 지난해 삼성 뇌물죄 수사를 하면서 삼성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고요. 첨단 2부의 경우 이근수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친분이나 연고가 없는 점이 고려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겠다 했다가 검찰이 불공정하다면서 검찰 수사를 안 받았고요. 특검의 대면 조사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냐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통보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서 이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 그리고 이 청와대 압수수색 모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은 만큼 또다시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가 관심이 청와대 압수수색인데 특검에서는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결정적인 자료 혹시 증거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찰이 재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 전 수석 혐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던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이제 태도를 바꿔서 이 압수수색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 오늘 이미 오전에 그 오후지요.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에 친박 단체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이제 불상사, 사상자가 났는데
자, 법무부와 검찰총장 모두 탄핵 이후에 폭력 집회 엄정 대응을 주문했죠. 그렇습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선고 직후에 긴급 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 집회, 또 시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이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 전개되고 또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탄핵의 중대 사유 역시나 최순실 국정농단이었죠. 헌재 선고에도 그 부분이 강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이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취재 중인 이서준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과 특검 대면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도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었던 배경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나올 경우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불응을 하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 된 지금으로서는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강제 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그 대면 조사를 청와대 측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받겠다. 피의자 명백하게 특검과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황인데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지 않으면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 안을 받아주고 그 참고인 조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아무리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던 건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검찰 특수본 수사 때 이미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피의자 권리를 고지받은 후에 진술을 하는 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진술 내용을 기록한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활용이 됩니다. 물론 그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형사 재판과는 뭐 엄연히 다른 거지만 상당 부분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공범 여부 이런 부분을 헌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공범들의 재판에도 오늘 선고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헌재는 오늘 재단 출연금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최순실의 일감 및 인사청탁을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 등을 탄핵 인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 혐의 대부분이 법률과 헌법을 위배했다라고 헌재가 본 겁니다. 형사재판은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재판부도 이 헌재의 판단을 고려하진 않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도 이 최순실 씨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이 최 씨는 재판 중 이 탄핵 인용 소식을 듣고서는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공범들은 최순실을 비롯해서 대부분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범들의 범죄, 혐의는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대면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해 왔고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검찰의 수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그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나 입장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에서의 공모관계인 최순실 씨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안종범 전 수석, 정우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이 대부분의 공범들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뭐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하게 될 텐데 언제쯤이 될까요? 먼저 변수를 짚어보면요.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 조기 대선입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는 수사를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속도를 내서 박 전 대통령 조사도 이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마무리하는 안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와 달리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안도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대선은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
이 실체적 진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태고요. 특검에서 그 기한이 연장이 안 되면서 마무리 못한 부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예, 앞서 심수미 기자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현재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1기 특수본 때 이제 가장 많은 수사, 또 처음부터 수사를 했던 이 형사 8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지금 정리를 하면서 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SK, 롯데, CJ 등 나머지 기업 수사는 중앙지검 특수 1부가 맡는데요. 이 나머지 기업 수사는 1기 특수본 때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우병우 전 수석 수사는 중앙지검 첨단 2부가 맡으면서 사실상 우병우 전담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 인력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과 특검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태겠군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였고 또 바삐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통합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자,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자, 오늘 탄핵 심판 선고 나오고 정치권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오늘 헌재의 결정에 모든 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오늘 결정은 국민의 승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이 유감을 표시하긴 했지만 기본 입장은 오늘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탄핵 심판 전후로 보면 정치권에서 상당히 말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늘 선고가 있은 직후에 당내 의원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보면요. 이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개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에 입장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토요일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당 차원에서 참여를 하진 않을 것이고 개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면서부터 이 언행 자제 등 이런 품행 유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예, 사실상 오늘부터 사실상이 아니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만큼 대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대선 주자들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죠. 오늘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네, 대선 주자들은 오늘은 외부 일정을 좀 최소화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대부분 일정을 잡지 않고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후에야 조금씩 다른 일정들을 소화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이 팽목항을 방문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에서 도정 현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에는 별다른 외부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치권은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도 탄핵 심판 선고 내용을 승복하지 않는 입장을 냈는데 다행히 대선 주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군요. 화합을 주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화합과 통합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남녀노소 등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모두 하나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요, 이 위대한 국민의 날이라면서도 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득권 체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고, 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 주길 바란다면서 승복 발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향후 대선 전국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실화한 조기 대통령 보궐선거 전국의 변수,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대통령 탄핵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제 예. 파면 선고가 됐고 대선이 시작이 됐죠. 예, 예.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사도 대선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대선 주자들이 다 국민 화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대선 주자 경쟁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치열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요. 대선 주자로 활동을 해오기는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출마 선언도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뤄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탄핵 심판이라는 변수가 해소됐기 때문에 대선 주자 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고 계속해서 그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지지율 조사가 있었는데 역시나 문재인 전 대표가 1위, 계속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7일부터 9일,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 전날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문 전 대표가 32%로 1위로 나왔고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17%,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9%, 황교안 권한대행도 역시 9%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가 각각 1%씩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30%를 넘었고, 그러면서 2위 뭐 그 밖의 그룹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대선 그러니까 작년에 탄핵안 가결 이전에도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예, 지난해 12월 국회에 탄핵안 가결 직전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문 전 대표가 20%, 지난달 불출마 선언을 했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당시 20%로 공동 1위로 나왔습니다. 문 전 대표는 당초에는 반 전 총장에게 1위를 내줬었지만 국회에 탄핵안 처리가 다가올수록 계속 지지율이 올라서 갤럽 조사만 놓고 보면 이때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은 이제 사퇴를 했고요. 그렇죠. 불출마를 선언했고. 불출마 선언했죠. 예. 그렇죠. 탄핵안 가결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뭐 눈에 띄게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30%를 넘어서면서 지금까지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른바 1강 구도가 된 셈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후에 지지율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문 전 대표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 문재인 독주 체제가 이제 계속되어 왔는데 격차도 이제 상당히 크고요. 사실은 대선이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겠지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그렇습니다. 우선 이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탄핵은 됐지만 앞으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선 주자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을 강조해왔고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역시 적폐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 발언을 했죠. 이런 기존 메시지들에 더해서 향후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파면 선고 이전에는 사실 눈에 띄는 지지율 조사에서 보이는 게 보수층이 갈 데가 없었다. 보수층이 심적으로 움직일 후보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보수층이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선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황 대행이 출마할 경우에는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 또 하나가 이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가 될 텐데 그것도 또 변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각 주자들 혹은 이 후보들의 검증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의 이 비위에서부터요. 또 토론회나 공약 발표 등에 따른 정책 검증도 본격화될 것이고요. 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거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절차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안정적으로 향후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도 이 대선 주자를 검증하는 하나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 네거티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더 큰 걱정, 더 큰 우려는 누군가 대통령이 돼도 바로 그 다음 날 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집회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2시간이 다 됐는데 집회는 마무리에 접어든 거죠? 예, 7시 시작돼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세월호 참사 유가족 정성욱 씨가 배의 온전한 인양과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는 등 탄핵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다 함께 촛불을 끄는 소등행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예, 자 오늘 집회는 서서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일 그러니까 20차 촛불 집회도 열리죠? 네, 20차 촛불 집회 본행사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4시부터 열립니다. 6시 30분부터는 행진이 시작되는데요. 종로 을지로 등 도심으로 행진을 하고요.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뜻을 담아 청와대로도 향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강버들 기자 나가 있는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는 상당히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낮이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주변의 분위기는 상당히 긴박했었죠. 예, 헌재 선고 직후 일부 친박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로의 진출을 갑자기 시도했습니다. 워낙 헌재와 가까운 곳입니다.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이 경찰 차벽 위에 올라가고 강목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소음관리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를 맞은 72살 김모 씨가 사망하는 등 2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경찰 버스를 탈취해 문제가 된 소음관리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을 추적 끝에 체포했습니다. 예. 사망 사고를 유발한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인데 이 친박 단체 집회도 친박 단체들도 역시 내일 집회를 계속 이어갑니까? 2시 대한문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 친박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온 김진태 자유한국당과 대통령 대리인으로 탄핵 각하를 주장한 김형우 변호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나 과격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경찰은 내일도 경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14도, 광주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예. 자, 뉴스룸에 이어서 잠시 후 9시부터는 특집 토론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이 출연하는데요.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뉴스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